개념 쏙쏙 다 맞춰봅시다. 1번은 예, 수정체 두께 조절해 주는 거는 누구예요? 여기서 C죠. 선모체.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키는 거는 B, 수정체. 예. 자, 그 다음에 색소 있어서 눈을 어둡게 해주는 건 누굽니까? 맥락막이죠. 그죠? 여기서 맥락막은 누구예요? 공막 안쪽에 있는 D죠. D가 맥락막. 자, 시각세포가 있는 데는 E죠. 망막. 동공 크기를 조절해주는 건 홍채죠. A.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거는 공막이죠.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빛, 각막, 그 다음 뭘로 들어가야 돼요? 수정체죠. 수정체. 여기가 수정체, 유리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망막에 네, 시각세포, 시각신경, 뇌 이렇게 들어가야죠. 지금 동공 크기가 어디가 큽니까? 여기가 크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는 동공이 작으니까 주변이 밝을 때 홍채가 확장된 상태죠. 홍채가 수축돼야 동공 크기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변할 때는 동공의 크기가 커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지? 4번은 먼 곳을 보려면은 선모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얇아져야 되죠. 수정체가 얇아지기 위해서는 선모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완해야 됩니다. 하나만 외워놓으면 돼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축해서 수정체가 예, 두꺼워집니다. 5번은 XO, XO, O. 예. 그 다음에 6번 귀. A는 고막이죠. 그죠? A가 고막.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귀 속 뼈. 원래 청소골이라고 했었는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귀 속 뼈. 그 다음에 C는 반고리관. D는 전정기관. 이 둘은 평형감각기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E는 뭐예요? 청신경. 네, 청각신경. F는 달팽이관. 그 다음에 G는 뭐예요? 귀인두관이에요. 귀인두관. 네. 그 다음에 7번 A. A는 고막이니까 뭐예요?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는 얇은 막 이렇게 되겠죠. B는 귀 속 뼈는 증폭시켜주죠. 그 다음에 C 반고리관은 뭐예요? 회전감각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거. D는 전정기관이니까 기울어지는 것을 느껴주고. 그 다음에 E 청신경 같은 경우에는 네, 뇌로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F 달팽이관은 네, 소리를 자극으로 이렇게 되고. F, G 귀인두관은 네, 압력을 조절을 해주죠. 그 다음 8번은 고막, 귀속뼈,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은 OOXX. 그 다음에 10번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은 냄새.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은 뭐예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후각상피에 뭐예요? 후각세포죠. 얘는 맛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에 해당이 되겠고, 맛봉오리의 미세포 또는 맛세포 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2점 검정법이라고 해요. 이 실험 자체를 2점 검정법이라고 하는데, 2점 검정법이란 뭐냐면은 두 점으로 느끼는 최소 길이를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점점 줄이다 보면은 얘가 점이 분명히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한 점으로 느끼는 거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짧을수록 감각점의 분포가 어떻다라고 봐야 돼? 많다라고 봐야죠.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두 점으로 느끼는 최소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감각점 분포가 많아서 더 예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얘가 제일 짧죠. 그러니까 손가락 끝이 가장 예민한 거고 손등은 좀 둔하죠. 등에 닿으면 등은 더 둔해요. 네. 자, 따라서 확인 문제 1번은 XX55. 그래서 손가락 끝이 가장 예민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손끝으로 읽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기타 같은 거 배울 때 처음에 손가락 무지하게 아프잖아요. 예, 줄이 여기가 감각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쑤시개가 두 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예, 감각점의 분포가 많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눈의 조절 작용해서 이 눈의 이상 부분은 잠깐 한번 설명을 하고 갑시다. 근시하고 원시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근시는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시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원시를 다른 말로도 이제 뭐라고도 하냐면은 노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좀 노안이 와서 그러니까 볼 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 이렇게 뒤로 멀리 가서 어르신들 보면은 돋보기를 쓰던가 아니면은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이니까 안경을 벗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멀리 띄어야 오히려 잘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원시 노안이 오는 이유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수정체에 탄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예, 수정체에 탄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탄력이 떨어져서 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두꺼워지는 거예요. 얇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멀리 가도 잘 보이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근시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더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인 근시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후천적인 근시는 얘가 두꺼워져서 잘 안 얇아지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는 물체를 오래 보던지 아니면 계속 가까이만 보다 보면 수정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두꺼워졌다가 멀리 있는 걸 보려면 얇아져야 되는데 이 두께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이게 가까이서 본다던가 왜 있잖아. 계속 가까이 있는 물체만 보다 갑자기 멀리 보면은 약간 초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얘 얇아져가지고 초점을 맞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잘 얇아지지가 않던지 아니면은 이 수정체부터 망막까지 거리 안구가 약간 찌그러진 거예요. 이렇게 뒤로 먼 거야. 선천적으로. 왜 애기들 보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린 애기들이 안경 쓰는 경우는 선천적 근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머니까 얘가 굴절을 해주는 거보다 어떻게 돼요? 망막이 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망막 어디 생기는 거야? 앞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상이 맺히는 거리를 뒤로 밀어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무슨 렌즈를? 어머? 깜짝이야. 자, 그래서 상이 앞에 맺히기 때문에 이 상을 어디로? 뒤에 맺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렌즈로? 오목 렌즈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예, 원시 또는 노안 같은 경우에는 수정체하고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이 어디 맺히는 거야? 뒤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더 굴절을 많이 시켜서 상이 맺히는 거리를 앞으로 당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뭘 사용해 줍니까? 볼록 렌즈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정체가 탄력이 떨어지니까 잘 안 두꺼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게 되면은. 그래서 예, 잘 두꺼워지지를 못하니까 예, 돋보기 같은 걸 통해서 더 굴절률을 키워서 상이 앞으로 당겨지게 예, 해주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정체부터 망막까지의 거리가 정상보다 길다 이러면 선천적 근시, 정상보다 짧다 그 선천적 원시고 후천적으로는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져서 얇아지지 않는 경우가 뭐예요? 근시. 얇아져서 잘 두꺼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원시.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뒤에 내신 쑥쑥 보자. 1번은 5번, 2번에 1번, 예, 3번은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왼쪽 눈으로 병아리를 응시하다가 쭉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병아리가 안 보여요. 쭉 가다 보면은 내 시야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에 상이 맺혔기 때문에 그래요? 맹점. 여기서 보면은 예,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부위 여기죠. H. 예, 여기에 상이 맺혀서 그런 거죠. 4번에 3, 5번에 1, 6번에 3, 7번에 3, 8번에 1, 9번에 3, 10번에 5, 11에 4, 12에 4, 13에 1, 14에 3, 15에 3, 16에 2, 17에 5, 18에 4, 19에 4, 그 다음에 20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보다가 먼 곳의 물체를 보았을 때 C와 D, 그럼 먼 곳의 물체를 보면 수정체 C는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진다. 그러면 D, 선모체는 어떻게 됩니까? 수축하죠. 그죠? 네. 가까워지고,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는, 먼 곳을 보는구나. 그러면은, 먼 곳을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수정체 C는 얇아지죠.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됩니까? 이완한다. 네.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을 했었을 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동공 크기가 어떻게 돼요? 동공 크기가 축소가 돼야 되죠. 동공 크기가 작아져야 되니까 A와 B의 B, 동공 크기는 축소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홍채는 어떻게 됩니까? 이완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1번은 사람의 귀의 구조를 나타냈다. 다음과 같은 현상과 관련 깊은 구조. 자동차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데, 예, 웨이와 네이 사이 압력 조절해주는 것 G죠. 귀 인두관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몸의 부위에 따라 피부 감각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왜요? 몸의 부위에 따라 감각점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음에 23번, 코감기에 걸리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맛이라고 하는 거는 후각과 미각의 복합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맛은 후각과 미각의 복합적 감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실력 탄탄은 1번에 2, 2번은 5번입니다. 질문? 실력 탄탄이 2번. 실력 탄탄 2번 이거요. 자, 요거는 후각이죠. 네, 요거는 미뢰, 맛세포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미각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A는 맛봉오리, 저건 후각이니까 맛봉오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얘가 맛봉오리죠. 그 다음에는 D는 후각상피가 여기가 후각상피예요. 예. A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예, 맞죠. 이게 후각세포니까. B하고 C는 각각 A와 D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요거 B는 후세포, 후각세포고, C 같은 경우에는 미각세포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또 질문 없어요? 자, 신경계하고 호르몬 봅시다. 신경계하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뭐에 관여한다라고 보면 항상성 유지에 관여를 하는 대표적인 기관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신경계부터 봅시다. 신경계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어디로 전달하냐면 중추로 전달하고, 이 자극을 판단해서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해주는 체계인데, 이 신호는 보통 뭘로 가냐면 전기자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정확하게 배우게 돼요. 뉴런의 전도라고 해서 배우게 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거기까지 나오진 않아요. 뉴런은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 뉴런은 운동 뉴런이에요. 운동 뉴런. 이 뉴런 자체는 운동 뉴런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거예요. 보면은 감각 뉴런하고 좀 생긴 게 다르죠. 가운데 있는 연합 뉴런도 조금 생긴 게 다르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뉴런이다라고 해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은 운동 뉴런에 대한 그림이에요. 얘가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기본 신경세포를 뉴런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뉴런은 크게 이렇게 앞부분, 신경세포체 부분하고 뒤에 있는 가지돌기 부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데, 보면은 이 가운데가 핵하고 신경세포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경세포체에는 뭐가 달려있냐면은 가지돌기라고 하는 게 달려있어요. 이 가지돌기. 그러니까 얘는 약간, 가지돌기는 뭐 하는 부분이냐면 인이에요. 인.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받아들이는, 수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뉴런, 요 앞에 다른 뉴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앞에 다른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인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받아들이기만 해요. 줄 수는 없어요. 원웨이예요. 이렇게는 되지만 이렇게가 안 돼요. 쌍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축삭돌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축삭돌기.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축삭돌기는 이 가운데 있는 축삭돌기 부분하고 이 끝에 있는 축삭돌기 말단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뉴런 안에서는 자극의 전달 방향이 여기에서 일로 간다고 돼 있는데, 여기다 주면 어디로 가면 여기에서 일로도 가요. 그러니까 뉴런, 이 축삭돌기 안에서는 양방향으로 이동이 다 가능해요. 양방향으로 자극 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축삭돌기 말단 부위에서는 이 끝에서 뭐가 분비가 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요. 이 신경 전달 물질 이름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만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자극이 다른 뉴런이나 기관, 보통은 운동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해 주는데,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쪽으로만 가요. 여기선 일로 거꾸로 자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상돌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지돌기 쪽에서만 받아들이고,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 뒤쪽으로만 자극을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뉴런에서 자극의 전달 방향, 뉴런 안에서는 여기다가 자극을 주면 여기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양방향으로 가능한데, 뉴런에서 자극을 받는 거는 여기 가지돌기 쪽으로 받아서 축삭돌기 말단 쪽으로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런에서는 자극이,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동을 하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는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전달이라고 해요. 전달. 그래서 자극의 전달 방향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전달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양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뉴런은 종류를 보면은 기능에 따라서 감각 뉴런, 그다음에는 연합 뉴런,
운동 뉴런으로 구분을 해줘요. 자, 감각 뉴런은 조금 특이한 게 여기 보면 이렇게 옆에 뭐가 혹이 하나 달려있죠. 이게 신경세포체예요.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머리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옆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감각 뉴런은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그냥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가지돌기가 잘 발달되어 있고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볼록하니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감각신경을 이룬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은 정확하게는 중추로 전달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연합뉴런은 얘네들은 뭐를 구성을 하냐면 중추신경계를 이루어요. 여기서 중추신경계는 뭐하고 뭐를 중추신경계라고 하냐면 뇌하고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척추 아니에요. 척수예요. 근데 보면 모양이 조금 다르지. 봐봐. 감각뉴런은 이 축삭돌기에 뭐가 볼록볼록한 게 달려있죠. 운동뉴런도 축삭돌기에 뭐가 볼록볼록한 게 달려있죠. 근데 얘는 볼록볼록한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렇게 볼록볼록 달려있는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리집이라고 해요. 마리집. 그래서 감각뉴런이랑 운동뉴런은 마리집이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뉴런을 구분을 할 때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민마리집 뉴런하고 마리집 뉴런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민마리집 뉴런, 마리집 뉴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연합 뉴런은 민마리집 뉴런이에요. 마리집 뉴런은 감각 뉴런이랑 운동 뉴런은 마리집 뉴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둘의 차이가 뭐냐? 자극 전도 속도가 마리집이 빨라요. 그러니까 뉴런도 자극이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가 나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마리집 뉴런의 자극의 이동 속도가 더 빠릅니다. 마리집 뉴런의 자극 이동 속도가 민마리집 뉴런보다는 어떻다? 더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은 운동신경을 이루게 되고요. 연합 뉴런, 중추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합니다. 보통 반응기관이면은 운동기로 전달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은 아까 얘기했지만 가지돌기로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뒤로 전달만 가능해요. 그럼 다시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여서 축삭돌기 말단으로 전달시켜주면 가지돌기에서 또 받아들여서 축삭돌기 말단으로 이렇게 전달만 시켜주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이 일어나게 되겠죠. 결국에. 그래서 자극의 전달 경로는 자극을 주면 감각기관, 그 다음에는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반응기관, 반응. 요런 순서대로 자극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우리 몸의 신경계는요, 크게 중추신경계, 중추가 되는 거는 뇌하고 척수고 뇌하고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말초신경계라고 얘기해요.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으로 자극을 전달해주고 중추의 명령을 받아서 반응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는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연합뉴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말초신경계는 감각이랑 운동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추신경계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명령을 반응기에 내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판단한다. 자극을 중간에서 중계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일단
뇌부터 봅시다. 뇌는 이 부분이 중추신경에서 뇌는 크게 우리가 보통 뇌를 대뇌로만 알고 있는데 많아요. 일단은 대뇌는 제일 커요. 제일 크고 여기서 보면은 좌뇌와 우뇌의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반구가 되어 있는 게 소뇌하고 대뇌만 두 개 좌우 반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대뇌하고 소뇌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쪽에 좌뇌, 우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다 이게 주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뇌량. 그러니까 교량할 때 그 량이에요. 예, 연결을 해주는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좌뇌하고 우뇌에서 신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해줍니다. 자,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신호를 보내서 몸의 감각과 운동 조절을 담당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감각기관의 최고 중추예요, 대뇌가. 감각기관의 최고 중추. 그 다음에는 운동. 그러니까 이 운동도 뭐냐면은, 여러분, 운동이 두 개가 있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골격근 운동이에요. 팔을 움직이고, 이렇게 다리를 들고, 이거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데, 심장박동이라든지, 아니면 소장의 운동이라든지, 대장의 운동은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배탈이 나서 급동이 마려운데 대장 움직이면 안 돼 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심장을 야 나대지 마 그만 뛰어 라고 할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수위 운동이라고 해요. 수위 운동.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를 불수위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운동 조절을 담당하니까 무슨 운동? 수위 운동이에요. 수위 운동.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위 운동을 담당을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는 기억, 추리, 학습, 감정 등 고등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부분이 대뇌예요. 그래서 뭐 언어 중추, 말하기 중추, 뭐 사고 중추, 뭐 이런 기억 중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에도 좌우 두 개의 반으로 되어 있는데 근육 운동을 조절해주고 몸의 자세랑 균형을 유지해줘요. 그래서 손에는 평형감각기 중추예요. 그 다음에 이 좌뇌하고 우뇌가 이렇게 있는데 좌뇌신경이랑 우뇌신경이 나오다가 한번 꼬여요.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교차가 되냐면 연수 부위에서 교차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좌뇌는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담당해요? 우반신을 담당을 해요. 예, 우뇌는 좌반신을 담당을 합니다. 반대예요. 이렇게. 그래서 연수에서 좌, 우, 뇌신경에 예, 교차가 일어납니다. 예, 좌우 뇌신경에 예, 교차가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저 안쪽에 제일 안쪽에 들어있는 게 간뇌입니다. 간뇌, 체온, 체액의 농도 이거를 삼투압이라고 해요. 체온, 체액의 농도 등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거를 과학용어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 조절 중추예요. 조절 최고 중추. 예, 이거를 간뇌라고 하고 간뇌는 실제로 저렇게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지만은 간뇌는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위 부분을 시상이라고 하고 아래 부분을 시상하부라고 해요. 그래서 시상과 시상하부가 합쳐져 가지고 간뇌가 되고 시상하부 아래 보면은 뭐가 달려 있냐면 뇌하수체라고 하는 게 달려 있어요. 뇌하수체는 다시 앞에 있는 부분을 전엽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부분을 후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엽, 후엽의 뇌하수체. 그러니까 시상과 시상하부로 되어 있고 시상하부 밑에는 뇌하수체가 달려 있어요. 이게 뭐다? 간뇌가 구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분비하기도 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간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뇌 밑에 보면은 중간뇌, 중뇌라고도 하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게 안구 운동, 동공과 홍채의 변화를 조절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반사 중에 동공 반사라고 하는 거의 중추예요. 이 동공 반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의식 없는 환자가 병원에 오면은 의사들이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프레시 빵 켜가지고 눈 이렇게 까보죠. 비춰보죠. 그게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동공이 빛에 의해서 반응을 해서 줄어드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이 대뇌가 의식이 없더라도 이 중뇌가 살아있으면 다치지 않았으면은 동공 반사는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빛 딱 비춰주면 동공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한쪽만 까보는 게 아니라 양쪽 다 까보거든요. 왜냐하면 한쪽만 반응해도 양쪽이 동시에 다 반응해요. 그래서 양쪽이 다 반응하느냐, 결국에는 중뇌까지 손상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반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동공반사의 중추가 중간뇌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 생명유지 활동을 조절해주는 중추가 바로 연수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는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하품 같은 무조건 반사의 중추예요. 얘도. 예를 들어서 입안에 음식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침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코 속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재채기가 나온다던가, 졸음이나 산소가 부족하면은 하품이 나온다던가 하는 것들은 다 무조건 반사에 해당이 되고, 중추가 어디다? 연수다. 그리고 아까는 연수도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좌우 뇌신경에 뭐가 일어난다?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이 연수예요. 그 다음에는 연수는 저 밑에 있는 척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척수는 말 그대로 척추를 따라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척추 목부터 해서 경추부터 해서 이 꼬리뼈까지 쭉 척수가 연결이 되어 있고, 척수에는 각 신경들이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 아래에 있는 감각적으로부터 오는 자극은 다 척수를 지나요. 목 아래에 있는 감각적은 다 척수를 지나서 대뇌의 판단을 받고 다시 척수로 내려가서 명령이 전달이 됩니다.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 이걸 뭐라고 불러준다? 무조건 반사라고 해요. 무조건 반사의 중추예요. 지금 무조건 반사 중추가 동공 반사, 중간뇌, 그 다음에 연수, 그 다음에는 척수에서 무조건 반사하는 무슨 반사가 있냐면은 뜨거운 물체에 대한 반사. 뜨거운 물질, 갑자기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거 잡았어. 그러면은 확 뗀단 말이에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떼고 뜨거워요. 뜨거움을 느끼기 전에 먼저 떼요. 왜? 이거는 무슨 반사라고 하냐면, 공이 눈앞으로 다가오면 눈을 감아버려요. 회피 반사라고 해요. 회피 반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레고를 밟았다든가 이러면 이제 공중부양하는 것도 뾰족한 물체 밟았을 때 팍 뛰는 거, 아야 하고 펄쩍 뛰는 거, 이런 것도 무슨 반사? 회피 반사예요. 이런 중추가 바로 뭐예요? 척수예요. 척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척수 반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무릎 반사. 이거 무릎 위에 있는 반월판 뼈라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콕 때리면 퍽 하고 다리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회피 반사하고 무릎 반사. 이게 대표적으로 척수 반사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중추신경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로 봅시다. 말초는 중추에 연결되어 있는, 중추로 자극을 전달하고 중추의 자극을 반응기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무슨 신경이다? 말초신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말초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온 몸에 다 퍼져 있고 중추신경계하고 온몸을 연결을 해요. 그래서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을 하고요.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관, 골격근,
같은 곳으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랑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말초 신경은 체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로 나눠져요. 지금 이 체성신경계는 중추가 대뇌예요. 무조건 대뇌의 명령을 받고 대뇌로 자극을 전달을 해요. 근데 자율신경은 대뇌가 중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자율신경계는. 그래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자율신경에 해당이 돼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두 개로 되어 있고요. 하는 작용이 서로 반대예요. 하나는 촉진을 하면 하나는 억제를 하고, 하나는 억제를 하면 하나는 촉진을 하고 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내장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장기관에. 즉, 이 감각, 여기서 보면은 운동신경은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은 골격근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골격근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자율신경은 내장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자체적으로 조절해요. 그래서 대뇌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한 기관에 두 개가 동시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하나가 촉진을 하면 하나가 억제를 하고, 하나가 억제를 하면 하나가 촉진을 해요. 서로 어떻게 작용해요? 반대로 작용해요. 서로 반대로 하나의 작용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무슨 작용을 한다라고 하냐면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해요. 서로 반대의 원리로, 서로 반대의 원리로 하나의 현상을 조절을 해줘요. 촉진과 억진 두 개의 원리로 서로 반대의 원리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돼요. 교감신경은 보통 언제 흥분하냐면은 우리 몸이 긴장 상태일 때 또는 운동 상태일 때 흥분합니다. 그래서 동공 크기 확대, 호흡 운동, 그러니까 보통 이제 뛰어간다, 내가 달리기를 한다,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때가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동공 크기 확대, 호흡 운동, 촉진, 심장 박동, 촉진, 그다음에 소화관 운동은 억제,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소화액 분비도 억제, 촉진.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뛰면 배가 아픈 게 소화 운동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억제돼 버려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밥 먹고 막 뛰면. 자, 그런데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으로 인해서 긴장 상태로 돌아갔던 몸을 다시 원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이에요. 휴식 상태로 또는 원 상태로 되돌리니까 교감신경하고 어떻게 된다? 서로 반대로 작용을 해주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주면 돼요. 동공 크기 확대, 호흡 운동 촉진, 심장 박동 촉진, 소화관 운동은 억제, 소화액 분비도 억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중등 과정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면 됩니다. 알겠죠?